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대한경제연구소의 김동환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요. 김윤경 MC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됐는데요. 변함없이 유익한 경제 뉴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함께하는 동안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안타깝게 주의보 3가지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날씨 굉장히 덥죠. 폭염주의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생경제에서 전해드릴 또 하나 주의보는 바로 공매도주의보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 공매도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공매도주의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전해드릴 두 번째 주의보는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 공급과잉 주의보인데요. 올 한 해 분양 물량이 43만 가구로요. 하반기에 예정된 것만 24만 가구라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순위 마감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미분양이 는다고 하는데요. 이 벌써부터 공급 과잉은 물론이고 2, 3년 뒤에 입주 시점에는 미입주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하고 공매도주의보, 분양 공급 과잉주의보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생생경제 베터앤디프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하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증시는 재미없었다. 지수의 흐름은 되게 밋밋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종합주가지수는 1.77포인트, 0.09% 상승해서 2029.7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탄력적이었습니다. 11.23포인트, 1.54% 상승해서 741.2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292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역시 6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투신을 앞세워서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하락을 좀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200억 원 팔았고 기관 투자자들 470억 원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에서요.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서 지배구조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롯데그룹 주가는 좀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동안에 좀 불안정했던 모습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쇼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롯데쇼핑은 지금 한 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지배구조의 싸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주가를 좌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4.7%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롯데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갈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또 돈을 바꿔서 빠져나간다는 우려들 많이 나오던데요.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외국인 매도세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걸로 보시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는 중국 증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불안하다 보니까 이에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자들 좀 매도를 강하게 내놓았고요. 또 환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환율이 원달러 환율 거의 8원 정도 오르면서 1,17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화가 약세인 구간에서 이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대외 환경이 좀 많이 민감한 외국인 투자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당장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여름철만 맞으면 우리 그 기관 투자가들 뭐 개인 투자가들 다 썸머 랠리라는 거 기대를 좀 하는데 올 여름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8월 장세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시장의 불안정하고 불편한 흐름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많이 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억누르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남은 8월 달도 시장의 흐름은 좀 녹록치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2000선을 지지하는 노력 정도는 기울여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을 논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 묶여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매매한다는 관점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단에서의 매매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러한 준비를 8월 달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일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예, 뭐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수를 매매한다. 시장이 아주 재밌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많이 올라서 부담이어서 조정이 컸었지만 네. 다시 한번 어지간한 관심을 갖는 업종은 여전히 헬스케어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은 수익률 제고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헬스케어 쪽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흥국증권리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과 증시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또 정리해봐야죠.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건데 네. 이거 좀 속도를 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를 두고 노사 간, 노정 간 지금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데요. 네. 정부가 이 임금 피크제를 좀 강행을 하려는 분위기고요. 네. 특히 공공기관부터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의 임금 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네. 대형 공공기관들이 좀 빨리 도입을 해라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316개인데요. 그렇게나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지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게 11개 기관밖에 네. 안 됩니다. 뭐 리스트 대략 좀 들어보면 한전산에 있는 발전 자회사인 뭐 한국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곳하고요. 전력거래소라든가 감정원, 승강기 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뭐 한국자학재단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런 공공기관들이 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고요. 네.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무슨 공사 이런 것들은 지금 도입을 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큰 데는 아직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215개 기관이 이제 겨우 도입안 초안을 지금 마련한 상태고 네. 90개 기관은 도입안은 마련을 했고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고 뭐 이런 것들에게 연내 다 도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 이제 산업구조 또 네. 너무 중복 과잉 투자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뭐 조선업 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이른바 네. 원샷법 이런 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네.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재계나 뭐 기획부, 산업부 이런 데서는 좀 논의는 됐는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샷법 뭐 이게 뭐 마시는 듯한 느낌도 들고 술 마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 뭐 이런 좀 거창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돼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네. 세제라든가 금융 지원 뭐 이런 모든 지원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원샷법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업 활력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과잉돼 있는 그런 사업 분야들, 네.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한 그런 네. 사업 분야들이 M&A라든가 또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이 네. 지주의 지분 보유 기준이라든가 뭐 그렇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 이 공급 과잉 업종이라고 지정이 되고 이 원시화법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지정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종 규제들을 좀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뭐 국제시장에서 우리 업체들까지 정말 과열 경쟁을 해서 저가 수주하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에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 또 세제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특혜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업종에 다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재편 계획이라든가 뭐 예컨대 A사가 B사를 인수한 뒤에 두 회사의 그런 생산 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예.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이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정부에 제출을 하면 민관합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 주식을 40%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지주회사법이라든가 네. 소규모 합병에 필요한 규제 또 주식 매수 청구권 요청 또 기간 이런 것을 좀 완화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기업들 합병하고 또 매각하고 이런 것들 쉽게 해서 구조조정을 좀 촉진시키겠다는 법이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막 시작한 거고요. 네. 정부 용역을 통해서 이제 대충의 초안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기업들에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규제 완화가 자칫 오히려 이 특혜 시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시비비 잘 가려서 어쨌든 구조조정은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열기가 좀 주춤한 모양이에요. 근데 최명희 기자 갖고 온 세 번째 소식 보니까 깡통 전세 우려가 좀 줄어든다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좀 이름이 길고 조금 생소하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요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이 깡통 전세 우려에서 조금 안심하실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 전세금 보증 반환 보증이라는 거는 이 집주인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급락할 경우에 세입자가 냈던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번에 제도가 바뀌는 거는 전체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3억 원짜리 이제 아파트의 전세로 2억 원의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 집주인이 2억 5천으로 전세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출이 5천만 원이 껴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금을 올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집값이 떨어져 갖고 집값이 2억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하면 전세금 2억 5천을 돌려받을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전까지는 이걸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들었어야 하는데 전체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5천만 원만 새로 올리는 인상분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2억 4천이 돼도 경매로 2억 원 이상만 받으면 2억 원의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보증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떼일 염려가 있는 부분만큼만 보증보험하면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그만큼 싸진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런 보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료는 아까 예를 들었던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다 보증을 들면 연간 수수료가 37만 5천 원인데 5천만 원만 딱 가입을 하면 그 보증료는 7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절약이 이거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그럼 기존 가입자들은 어떻게 갱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가입자들은 안 되나요? 가입자들은 갱신 만기가 있을 테니까요. 그 만기 때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가입돼 있는 건수가 한 6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제도를 좀 눈여겨보셨다가 필요하신 경우 새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우리 소비자 물가 언젠가부터 계속 0%대다, 0%대다 이런 말씀 계속 전해드렸는데 네. 반면에 우리 주부님들 밥상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가 때문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 이달에 얼마가 올랐다, 그렇죠. 얼마가 내렸다 이런 걸 하는 건데요.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가 됐는데 네. 1년 전보다 0.7% 오른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네. 8개월째 0%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라고 발표는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유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0%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 밥상머리 물가라는 게 뭐 주부님들 장 보실 때 채소라든지 야채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이제 사시게 되는데 이쪽 물가는 좀 오름세인가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같은 게 많이 빠지면서 전체 물가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상 물가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평균 3.7%가 올랐고요. 품목별로는 꽤 많이 오른 게 많습니다. 파 같은 경우 73%, 아이고. 무는 63%, 양파 57%, 마늘 33%, 다 그냥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한우 4.7, 돼지고기 2.9,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가는 0%라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 전할 때마다 이런 계속해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물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제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착시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좀 체감들 하시겠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최근에 많이들 올랐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 요금. 그렇죠. 이런 거 오른 것들은 8%, 15%가 되는데 유가가 내려가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20% 내려가고요. 전기요금이 6.7, 휘발유 가격은 15%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도시가스라든가 유가 내려간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기름 넣을 때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10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름 양이 늘어났지만 기름값 지출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체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겠네요. 이런 체감하는 부분은 조금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게 하나 더 볼게요. 휴면카드 계속 는다고 그랬는데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신금융전문협회에서 6월 말 기준으로 휴면카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830만 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2011년 말에 3,100만 장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이게 많이 줄었고요. 이런 잘못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줄고 대출 억제 이런 부분들이 가계 대출 억제 이런 노력들이 반영이 돼서 휴면카드가 많이 줄었는데요. 아직도 830만 장이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게 좀 범죄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휴면카드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다 비용이고 통장도 이제 없앤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장롱 속에 있는 휴면카드 이번 기회에 다들 정리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면카드는 ARS로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찾지 않으셔도.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의 최명령 기자하고 뉴스 전해 들어봤습니다. (10년) 내 최대치인 분양 물량에 대해서 벌써부터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 물량만 43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주택 경기가 반짝 좋다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공급 과잉이 아니냐, 또다시 미분양 사태를 이 건설사들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상황을 재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부동산 시장, 특별히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렇게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요, 그 가운데 몇 분을 추첨해서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했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대학교 주변 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카페 아르바이트생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계신 건가요? 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9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9시간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105만 원에서 크게는 115만 원 정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오른 사실도 그럼 알고 계셨나요? 이제 월급 면에서 조금 오르는 면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경제 생활에 있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월급을 받으시면은 어디다 쓸 계획이신지 혹시 정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차를 좋아해서 차를 구매하고 싶은 욕심이 큰데 아직 번번한 직장이 없어서 지금 일하면서 몇 년 뒤에는 제 소유로 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하는 일하고 앞으로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이 혹시 연관이 있는지? 네, 제일 큰 목표는 이제 나중에 카페 하나를 차려서 큰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자유를 즐기면서 사는 게 제 목표라서 지금 하는 일이랑은 크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대학교 이제 앞이다 보니까 밤늦게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많이 오게 될 때 반말로 명령조로 말을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대학교 주변의 한 카페 현장이었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자, 생생 인터뷰 오늘 인터뷰는요. 10년 내 최대 물량 공급과잉주의보 떴다인데요. 올 한 해 분양 물량이 벌써 43만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10년 내 최대치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 경기가 반짝 좋아지니까 건설사들이 그동안 묵혀왔던 미분양은 물론이고요. 이 경쟁적으로 분양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셈인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왜 1순위 마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는데 최근에 다시 미분양 속출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하반기 분양 예정이 24만 가구나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달 22일이죠. 정부가 원금 상한 높이고 대출 심사 요건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부동산 114의 함영진 리서치센터장하고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렸는데요. 연초부터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분양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올해 분양 예정이나 입주 예정된 주택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요즘 이제 여름 휴가철에 이제 분양 비수기지만 7, 8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 공급 물량까지 염두에 둔다면 연내 이제 40만에서 43만 가구가 공급돼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네. 올해 이제 청약제도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틈타서 건설사가 밀어내기에 집중하면서 연초 예상치보다는 3만 가구에서 한 6만 가구 정도 물량이 더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이나 다세대 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36% 급증한 30만 80가구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분양 물량 급증하지만 다만 이제 입주 물량, 특히 올해 입주 아파트는 26만 가구로 지난해 25만 가구에서 만 가구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1순위 마감된다 그래서 TV나 뭐 신문 도화 보면 청약 열풍이다 이런 보도들 저희가 많이 봤는데 네.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미분양들이 좀 늘고 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단기에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 청약 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실제 7월 한 달간의 청약을 받은 아파트가 한 87개 단지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청약이 미달된 단지가 이제 3분의 1 정도인 29개 단지거든요. 예. 뭐 일례로 광교 신도시, 부산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청약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고 있지만 인기 지역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거나 분양 가격이 높은 지역은 이제 1순위 마감에서 실패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 봐야죠. 그래서 뭐 구리 갈매지구, 고양 원흥지구, 김포 풍모, 뭐 화성 동탄 이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뭐 이런 지역에서 7월 한 달에 청약 미달한 단지가 나오고 있고요. 예.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고 분양가도 오르면서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단지, 분양가가 낮은 단지에만 선별 청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즘 뭐 차 타고 가다가 이 라디오 듣게 되면은 이 분양 광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군요. 지금 네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들 좀 뒤에 익숙한데요. 걱정이 이러다가 예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미분양의 장기화 또 미입주 물량 속출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이런 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그 정도까지예요. 어떻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일단 당장 미입주 같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분양 물량이 급증한다면 아무래도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 미분양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6월 기준으로 3만 4천 가구를 넘어섰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감소하던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장에 소화되지 못하고 물량이 적체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양 물량 폭증이 뭐 당장은 괜찮겠지만 네. 2년 6개월 뒤 입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올해 19만 3천 가구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20만 7천 가구, 또 네. 2017년에는 26만 8천 가구로 올해보다 38% 이상 급증합니다. 아이고. 특히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최대 물량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공급 과잉 리스크를 고려해서 건설사는 좀 스스로 분양 물량이라든지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수요자도 무분별하게 묻지마 청약, 단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사들 뭐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건설사들 밀어내게 하는 판이니까요. 네네. 이걸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 지난달 22일 날 왜 정부가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란 걸 내놨잖아요. 네. 그것들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집 사는데 좀 조심해서 사고 집 살 때 대출 받는 거 좀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좀 사라라는 게 정부 정책이었는데 당장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이제 급격하게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거래량 순증하고 있는 거, 또 가격이 상승, 또 주택 공급 증가, 뭐 이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거기 이제 하반기 금리 상승 리스크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됩니다. 네. 특히 이제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이 본격화되면
6억 원 넘는 고가주택이라든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에서 분할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고가주택 매입이라든지 단기 시세 차익을 보고 다수요자의 설 곳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신 심사를 담보보다는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한 노년층 그리고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택 매입 가격의 한 60에서 70%는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제 가처분 소득이 높은 실수요 시장으로 주택 수요가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6년 1월부터는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집값 안정되고 집값 안 오르면 좋은 거지. 이렇게 자꾸 집값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집값 오르는 게 또 빠지는 게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내수 시장도 썩 좋지 못해서 경제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해 하반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724 대책을 통해서 LTV, DTI 규제를 완화하고 또 저금리의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출 금리 상품도 내놓고 또 기준금리도 4차례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일종의 이제 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흔히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행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포퓰리즘적으로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또 국민의 70%가 부동산 시장에 자산이 쏠려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일정 부분 시장이 급락하거나 폭락하게 되면 그에 따른 타격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계 대출 관련한 규제책이 이번에 나왔던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건전성을 유지해서 연착륙 또 주택시장의 가계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가 전세 살 바에는 그냥 대출 좀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게 작년 말 올해 초였는데 네.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옥죄기 시작하면 이 전세 사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번에 7.2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출 심사할 때 강화, 분할 상환 유도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LTV, DTI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 효과를 나타내도록 정책을 바꿔놔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권의 소득심사 강화가 본격화되면 내년부터는 주택 거래도 둔화하고 사실 대출 비중을 크게 해서 고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가처분 소득을 넘는 대출 상품을 얻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최근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정도는 와 있기 때문에 네. 70%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다면 사실은 연내 중소형 주택 3억 원 미만 이렇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크게 무리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소득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고 그리고 무리하게 쫓기듯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그리고 지금의 전세난을 피해서 무조건 집을 만드시는 것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 그 고가 전세가 아닌 전세 상품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과 연계해서 대출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는 보증금 비율을 일정 부분 높이는 이제 준전세나 반월세 같은 보증보월세 상품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자기 자본이 있다면 70% 이상 정도 된다면 집을 연내 구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되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럴 때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통해서 전세를 조금 더 알아보신다든지 또 하반기에 입주하는 신규 물량 중에서 저렴하게 나오는 전세 물량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일정 부분의 반전세 반월세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리해서 집 사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 전세 반환 보증부 보험 이거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증시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마냥 오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이 돼야 될 텐데 정부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 서민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집 구입하시는데도 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반기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리서치센터장과 부동산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한 주에 화제가 되는 IT 뉴스를 꼽아 살펴보는 시간이죠.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샤오미에 대한 거네요. 네, 대륙의 맞습니다. 실수다, 또 뭐 대륙의 기상이다, 연일 화제인데요. 샤오미 더 이상 실수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 뭐 샤오미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네. 이제 뭐 IT 분야에서 이 기업 이야기 좀 안 하면 뭔가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뭐 아는 사람들끼리 샤오미 물건 공동 구매 공구라고 하죠. 공구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회사가 뭐 지금 전 세계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지금 삼성, 애플, 화웨이에 의해서 지금 4위에 올랐고 중국에서는 뭐 화웨이, 애플, 삼성 다 제치고 지금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지금 올해 판매될 스마트폰 목표치만 1억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샤오미가 이제 지금 온갖 전자제품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처음에는 대륙의 실수라고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실수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가 흔히 예전에 중국 하면 뭐 짝퉁, 뭐 저가 뭐 이런 것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만들다니 대륙이 드디어 실수를 했구나 뭐 이런 거였는데 모든 제품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실수가 아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샤오미 같이 이제 이런 물건을 만드는 걸 대륙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제품 약간 비하하면요. 세계에서 그런 비하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중국의 기술의 진보나 뭐 이 제품의 질이 굉장히 빨리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샤오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좁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한문으로 쓰면 그 자글소에 쌀 밑자 써서 좁쌀인데 네. 이게 뭐 좁쌀이라는 표현이 참 뭐 대륙의 기상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왜 샤오미인가 보니까 이 레이진이라는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2010년 4월 6일 날 샤오미를 창립을 하는데 그때 직원들이랑 좁쌀죽을 나누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좁쌀은 작지만 이렇게 모이면 또 죽이 되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 지금 5년도 안 된 5살이 된 이 회사가 지금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 정도거든요. 네. 벌써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얼만큼 더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단기적인 버블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년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정말 우리로 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이롭기도 하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네네. 샤오미가 판매하는 게 굳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찾아봤는데 예.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 미 시리즈, 홍미 시리즈, 그리고 미 노트, 뭐 미 패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부터가 이제 되게 인기 있는 품목들인데 체중계가 있어요. 미 스케일이라고. 네. 뭐 2만 원대 정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측정기, 아이헬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국내에서도 유행인데 그 샤오미 멀티탭이 있습니다. 미 스마트 파워 스트립이라고. USB 단자를 3개나 꽂을 수 있어서 되게 유행인데 이런 물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미에어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액션캠, 그다음 미 헤드폰, 미 이어폰, 미 밴드, 뭐 미 라이트, 미 선풍기도 있고요. 뭐 블루투스 셀카봉, 정수기, 뭐 예. 셋톱박스, 미 박스 TV, 뭐 에어컨까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그 휴대폰으로 시작해서 점점 우리 주변에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샤오미를 놓고 이걸 과연 어떤 회사라고 봐야 되는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샤오미도 애플처럼 자체 공장이라든 생산 라인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이 회사를? 이게 뭐 지금 IT 기업인지 가전회사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전기 들어가는 거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진정한 IT 기업일 텐데 뭐 분명한 거는 모든 기존 제품을 샤오미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 재해석이라는 분야의 핵심은 그 IT 기업들의 전공 영역이 결국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일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한 궤로 깨어내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 관제 센터 같이 하나로 묶으면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되잖아요. 네. 모든 전자제품들이 그렇게 보면 샤오미 월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샤오미 월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애플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 샤오미 월드를 구축하는 이 샤오미만의 어떤 힘, 원동력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청나게 돈이 드는 공장 제조 시설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 특징들이 뭐냐면 이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웬만큼의 이윤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기 있는 물건들은 기존 제품들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팔아버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50만 원 정도 하는 비슷한 성능대면 샤오미는 15만 원, 20만 원에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TV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4K TV가 있어요. UHD TV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까지 쓰는데 이게 55만 원입니다. 48인치인데. 삼성 LG UHD TV가 200만 원 후반대거든요. 그렇죠. 가면. 이런 가격에 팔아버리는데 이 결국 제조 시설도 굴리지 않고 그리고 이 내부의 그 영업이나 판매를 하는 조직들도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그 저가의 한정된 시간으로 바이럴을 통해서만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헝거 마케팅으로 빨리 팔아버리고 또 이런 원동력들을 통해서 지금 대단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이 기업이 비상장 회사라서 뭐 실적이 이렇게 잘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익률은 분명히 한 자릿수일 텐데 이 회사의 그 연간 매출 규모로 따져보면 뭐 지난해에 80억 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단말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팔아서 돈 벌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돈 안 남기고 파는 걸 계속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들의 목적은 일단 지금은 돈이 아니라 시장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희가 흔히 뭐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 시장 파괴 모델이 있는데 급팽창하는 시장에 보통 이렇게 뭐 두 가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샤오미 같은 기업이 기존의 영업 비용이 많이 드는 뭐 삼성 같은 회사들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중국 내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이 바로 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건을 대부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물건을 얼마든지 아웃소싱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샤오미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MIUI 안으로 다 묶을 수 있고 그것들을 핵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은 그냥 헐값에다 팔아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의 점유율, 그러니까 그 단말기별 점유율을 높이고 생태계 내로 엮어서 언젠가는 이 모든 물건들을 아주 싸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때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가전업체 또 스마트폰 업체 삼성, LG가 아닌가 해서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데 역지사지로 우리 업체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을 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 공동회장이 레이진이죠? 네, 맞습니다. 8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뭐 그 레이진 말고도 린빈 그 대표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MS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또 구글에서도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휴고 바라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샤오미에. 원래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팀 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영입한 사람이기도 하고 리우도 공동 창업자이자 부대표 이 사람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디자인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샤오미가 애플의 디자인을 표방하거든요.
그 애플을 굉장히 따라하지만 또 애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제품 만드는 과정.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그렇죠. 그 샤오미의 제품 발표회 때 만약에 북경에서 하면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또 유료인데 그게 또 암표까지 횡행할 정도로 인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젊은이들의 로열티가 이 샤오미에 있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단 샤오미가 이제 라이트 스타일을 파는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젊은이들의 일종의 아이콘이 되고 있고 예.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장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이진 회장이 원래 그 스티브 잡스 키드였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그만큼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인터넷 플러스가 중국 정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뭐 샤오미 같은 좁쌀이 모이면 뭐 거대한 좁쌀 태풍이 일어나서 대지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도 날 수 네. 있게 만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새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되게 어떤 큰 산업이 무너질 때 약한 기업은 줄도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만약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샤오미 같은 기업이 살아남을까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오미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텐데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반가운 뉴스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와 함께 스마트 IT 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2부 순서는 포스코와 함께 했는데요. 잠시 후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